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답니다. 그런데 기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하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분 의견 안녕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역전용사 네, 의견 정재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동산 문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제 이제 손을 댈 때가 됐다라는 것, 닥치고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휴리스틱 경제연구소 민경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평론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그리고 전국 부동산 다 나누어봐야 하는데 일단 서울 부동산 닥치고 공급 외에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공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동안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 동의를 하십니다. 따라서 그 지적은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급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느냐, 요것이 아마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1년에 한 4만 5천 가구가 필요한데 예. 자, 내년에 입주 물량 보니까 한 2만 4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하게 앞으로는 올 것이다. 2만 몇천 가구도 공급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사실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공급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지난번 전세 사기 사건과 그다음에 그 공사비가 인상되는 이 두 부분이 공급을 조여놨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서울 시내 그 비아파트에 대한 그 공급이 보통 2018년도에 보면 3만 5천, 뭐 19년도 3만, 뭐 이 정도로 쭉 유지를 하다가 2023년에 1만 4천 정도로 확 줄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4천 가구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맞고 지금 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급량이 줄면서 전세가를 압박하고 전세가가 압박이 결국은 매매가로 가고 뭐 이런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신 거고 다만 이게 지금 공급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는 웬만하면 토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공공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단 공급은 어떤 식으로는 해야 한다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게 뭐 보수 진보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거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비아파트 부분이 뭐 4천 가구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거 형태는 아파트 그리고 뭐 단독 빌라 뭐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쭉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비아파트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게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전세 사기 사건이 나면서 그 전세를 입주하는 분들이 비아파트 즉 빌라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 다 이제 아파트 쪽으로 그렇죠. 공동주택 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조금 무리해서라도 공동주택으로 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가가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도 점점 신뢰가 떨어지니까 아파트 공급 자체도 아니 비아파트 공급 자체도 줄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그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량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그 총량적 공급도 이제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적 편중 현상 이걸 또 어떻게 볼 거냐는 걸 이제 나눠서 봐야 하는데 일단 총량 공급의 면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존에 그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 기간이 한 2년 걸리고 보통 그 공사 기간만 36개월을 꼭 잡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5, 6년 걸리는 게 뭐 기본적인 시간인데 여기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한 8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된다면 인허가를 좀 빨리 땡겨서라도 그거는 총량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로 주택을 빨리 질 수 있거든요. 네, 네. 모듈러 주택이 단가가 비싸서 못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토지 확보하고 토목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보통 건축을 하는 건데 이건 설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3, 4일이면 질걸요? 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총량적으로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경윤 이제 경제평론가는 지속적으로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예, 예, 거기 예. 이제 모듈러 예. 주택까지 지금 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근데 정부의 대책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대규모 공급은 예. 아파트 통해서 이제 예. 하자. 아파트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공공개발이라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을 예. 오히려 이제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오던데 예, 예.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얘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어쨌든 그 평론가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한 44% 정도 되는데 아파트 자가 비중이 65%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 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의 자가 비중은 30.8%인데 여기에 이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69%가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난은 결국은 비아파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4천 세대밖에 그 공급을 못함으로써 여기에 처음에 청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 굉장히 처음에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정부의 대책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아파트를 빨리 짓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좀 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단인데 예. 정부가 알고 있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실제 모른다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 이제 예. 빌라 같은 거를 예, 예. 빨리 이제 그 일종의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이제 허물고 새로 짓거나 예, 예, 예. 아니면 보강을 통해서 뭔가 예. 좀 이제 주거 여건을 더 개선하면서 예. 정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 쪽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공급량을 좀 단기간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전월세 쪽으로 수요자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효과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이고 예.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는 뭐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마련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1년에 한 4만 5천 가구 필요한데 예. 무제한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자라는 이제 이것이 나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필요하고 뭐 주거용 뭐 어쨌든 거주 이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속 공급을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또 하방이 될 거기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그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공급을 계속하면 됩니까? 일단은 서울에는 서울은 특별한 좀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 네.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어쨌든 간에 젊음의 지수도 높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생활 환경도 계속 개선이 되고 그 아파트를 원하는 그런 주택을 원하는 수요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실은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그렇게 발생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가 공기업을 지방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로 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저는 안정화는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막 급격하게 하락이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강남에 몰리면서 고가여도 난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집값이 뭐 30억, 40억, 50억, 뭐 70억, 90억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좀 시장에서 충분히 용인할 만하다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하거나 공급을 더 강화시켜서 값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쪽은 지금 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강제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률을 항상 가지고 오르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살 때부터 세금 폭탄입니다. 파는 사람은 그 세금 폭탄을 그 안에 다 녹여가지고 그 다시 팔 때 새로운 매수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그런 그 성향의 그런 재화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확 줄어버리면 그때 빠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수요층이 탄탄하면 제가 보기엔 빠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강남은 더군다나 정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가가 일정 부분 손을 대가지고 함부로 거기에 시장을 그 하락시키거나 상승시키거나 이건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는 시장을 강제할 예. 수 없다는 것이고 예. 아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공급이 확 줄어서가 아니고 공급이 확 늘어나서 예. 가격이 떨어진다. 요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죠. 예. 기억을 잠깐 못하시고 예. 이제 공급이 그래 확 늘어나야 예. 이제 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약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경제평론가로서 강남에서 집값이 50억, 60억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용인을 해야 한다는 쪽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가 정서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강남의 아파트는요, 재개발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용적률을 상향시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강남의 그 한 20년 이상 되는 구축 아파트들은요, 리모델링, 예. 요걸로 지금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공사, 그다음에 다른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이런 뭐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그곳에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돈을 내서 대수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인당 5억에서 한 7억 내야 됩니다. 과연 이 시장이 그럼 계속 유지될 건가? 저는 한 5, 6년쯤 되면 이제 여기도 서서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 집값이 결정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막 정부가 여기에 포인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 말씀도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예. 것이 뭐 5년, 6년 뒤에는 강남도 예. 이제 불패시나 없어질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 발언은 예. 이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서울부동산이 처음에 이제 20억, 30억 갈 때 그 무슨 미친 집값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50억, 60억 가는데 또 미친 집값이야 라고 하는데 옆에서는 70억, 80억이 막 예. 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거 미친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5, 6년 뒤에는 일단 예.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면 예. 이제 뭐 상승 여력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분석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한 5, 6억씩 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5, 6년 이후가 되면은 연세들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요즘에 보니까 수평 중축은 가능합니다. 수직 중축이 안 되는 거죠. 용적률 때문에. 예. 그러면 베란다 이런 걸 터가지고 옆으로 그 평수를 늘리는 공법들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다 동의받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거기에 가격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강남에서 뭐 5년 뒤에 6년 뒤에 빠질 예.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중요한 뭐 건- 전망보다는 지금 당장 현안이 이제 더 급한데요. 그러면 마용성을 중심으로 이제 마포, 용산 그리고 이제 성동 이런 데는 이제 강남 주변에 있는 집값도 많이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또 설명할 거냐? 이게 진짜 수요 공급이 문제냐? 아니면 강남이 오르니까 뭐 당연히 나도 집값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커플링이라 그러잖아요. 동조화 현상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건 적정합니까? 지금 마용성에서 그러면 30억짜리가 나왔다. 이번에 국민평형 84제곱미터를 노량진에서 27억, 28억에 분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그 집 다 팔렸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강남 집값이 끌어올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좀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분양 걱정을 전혀 안 하잖아요. 분양 걱정 전혀 안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더 올라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울 거주를 희망하고 서울에서 아파트 거주 희망하고 서울에서 아파트지만 강남 거주 희망하는 이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그냥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로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 우리가 예. 개인의 생각을 예. 반영시켜서 평가할 건 아니다.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감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경제적 부작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이제 자기가 직장 취직해가지고 살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서울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안정화시켜서 전체적인 경제를 그 좀 서민들이 잘 사는 구조로 만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오해를 하면 조금 전에는 결국 시장 논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과 예.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상충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제 말씀은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억제책은 어떻게 가져가고 공급을 통해서 또 안정화시키는 이 방법들은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가격에 대한 그런 어쨌든 개입 이런 것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닥치고 공급이라는 게 예, 예, 나오는데 비아파트 부분 예, 이야기했었고 아파트 부분 또 어떻게 예. 할 거냐라는 것인데 강남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예. 그냥 공공 개발을 하고 예. 굉장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를 뭐 10,000가구, 20,000가구를 예. 국가가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예. 이런 걸 하면은 집값은 좀 떨어지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강남은 아예 포기하고 그 돈 같으면 다른 데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남에서 청년주택 짓는 것도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뭐 주민 뭐, 반대하는 예. 것과 청년주택 필요성이 상승되면 그걸 님비 때문에 못 짓는다 이거 아니 포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들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막 그 프랜카드 붙여놓고 반대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청년주택도요.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조건의 청년들한테는 좋은 그 제도이긴 하지만 네. 요즘에 청년주택은 부잣집 청년들이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회사 다니는 직원들도 이제는 청년주택 가지고는 어쨌든 서민들의 그 내 집 없는 그런 서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혜택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강남에다 져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만약 예. 이제 서울에 2030 청년 예. 들에게 이제 새 집을 주면 자 적정하게 수용 가능한 월세가 어느 정도냐라고 예. 하면 지금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예. 뭐 30만 원 이런 건 예, 없는 것 같고 예. 50에서 100만 원 사이. 예. 그럼 현실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예. 결국 국가가 예. 뭐 땅을 확보하고 지어서 예. 직접 임대하는 방식 아니고는 예. 지금 시장에 그대로 맡기면 150만 원, 200만 원 좀 누가 들어가서 사냐고요.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계속 제가 그 주어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기를 했는데 민간업자들이 임대사업 임대용 부동산을 짓는다는 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시내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분양도 잘 되는 서울시내 부지를 임대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역질문을 하셨잖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임대업을 하려면 PF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임대업을 해서 PF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 PF라는 건 분양성을 보고 그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는데 임대는 10년 보통 임대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다
공사를 다 끝나고 공사비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임대 부동산을 져가지고 임대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급과 관련돼서 예. 닥치고 공급이 되려면 예. 무조건 많이 지어야 하는데 예. 그 짓는다는 것은 비용 문제가 있고 예. 결국 사용자의 사용료가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지는데 예. 무조건 짓는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일부는 떨어지겠지만 예. 얼마나 지어야 집값을 떨어뜨릴 거냐 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이라는 것도 용적률 완화나 예. 또는 이제 용도 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자라는 것도 예. 이게 이제 대책이 되느냐 완벽하냐 그럼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론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도 공급은 해야 한다. 예,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빌라에 사시다가 네. 빌라가 공매에 나가 버린 거예요. 그 네. 빌라 주인 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아무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먹히지 않았겠네요. 예. 그런데 빌라를 그 경매를 내보냈는데 법원에서 저는 그 호실별로 이제 경매를 내보내서 이게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그게 예. 낙찰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90%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그 거의 반값에 낙찰이 됐는데 수요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싼 가격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20% 못 사신 분들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그거 집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나중에 돈이 될까? 그거를 왜 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주거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제 구매와 관련된 건 잠시 예. 후에 얘기를 예. 하기로 하고 일단 공급과 관련된 예. 부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시장에 맡겨서 예. 그래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빨리 많이 공급하자. 예.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공급이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싼 값에 임대를 하거나 월세를 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좀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 후보가 용산 같은 데 청년주택 한 5만 가구 그냥 짓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되게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 실패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국가가 시장 실패라는 것은 국가가 조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정상화를 하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세는 빼고라도 보조금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가 그 민간 공급 주택을 줘서 싼 가격에 공급해서 그동안 그 어쨌든 잘못됐던 그런 주택 시장들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요즘 오피스텔 가격이 서울 시내에서요. 예. 도심 지역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제일 좀 싼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예. 영등포구 쪽에 가면요. 신길동 주변이나 이런 데는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니까요. 예. 그 일단 가격이 좀 내려가는 효과는 확실히 있더라고. 그 오피스텔 거기는 비어 있는 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했을 때 어쨌든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정도를 보고요. 예. 자, 구입과 관련 내가 집을 사겠다는 것 조금 전에 이제 가격이 싼 것은 무조건 구매 의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내가 집을 사겠다 서울에서 하면 대출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거는 왜 정부가 그럼 또 통제를 하느냐?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안 되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 결국에는 부도나는 거 아니냐, 개인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무조건 청년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야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결국에는 현금 가진 사람은 또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이 부분은 그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그런 주택 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는 금융을 완화시켜줘서 그 대출을 늘려서 그 혜택을 줘버리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방같이 공급이 탄력적인 곳에서는 오히려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대부분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 기준점을 전 좀 잘못 잡았다고 보는데요.
대출 한도가 6억이지 않습니까? 6억 한도면은요. 우리 대표님 6억이 작습니까? 그 이자가 8%면은요.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자를 뭐 요즘 한 6% 같으면 예. 이제 6, 8이 48이니까 한 예. 400만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그걸 더 달라는 거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예. 그런데 6억 정도 그 대출을 받으려면 LTV 50% 잡고 보면 15억짜리 정도 그 아파트거든요.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자기 소득이 1억 2천 정도 돼야 DSR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나라 그 지금 서울 시내 아니 우리나라 전체의 5분의 1로 나눈 그런 주택 시장을 봤을 때요.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런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6억 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최고급 이제 최고 상층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재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요. 오피스텔을 포함해가지고 주택 외 거주 비율이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빼고 18% 정도가 그 지금 현재 그냥 주택 이외에 거주를 하는 데고 고시원이나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도 5%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은 못 줄 망정 6억을 더 늘려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더 준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 6억 원 대출이 예. 8%일 경우에 4,800이니까 예. 400만 원, 예. 6% 대출하면 3,600이니까 300만 원, 예. 5%로 대출하면은 3천만 원이니까 월에 250만 원. 이런 기준으로 보고 지금 뭐 실제로 담보대출이 8%까지는 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 정도 찍습니다. 이제. 뭐 6%대 진입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자체보다는 6억의 대출금도 큰 돈이어서 청년들이 집을 사라고 했을 때 이걸 그러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하면 아니 이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이미 20억 30억 하고 있으니까 대출 6억만 해준다라고 하니까 집을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청년들은 대출 금액의 크기도 아니고 원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 접근 자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좀 더 싼 주택을 공급해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싼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 지상권만 분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희 뭐 대표님이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세 살고 그냥 그렇게 뭐 또 돈 좀 있으면 빚내 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사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배운 게 20대 때는 20평 사면 성공한 거고 30대 때는 30평, 40대 때는 40평, 50대 때는 다시 줄여서 뭐 이렇게 줄여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선배님들한테 배운 건데 요즘 그 나오는 청년들은 잘 배웠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해서도 잘 알고 부동산 시장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 친구들한테는 좋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수요의 성향도 좀 저희하고는 달라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그 20-30억짜리 아파트 살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벌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국가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 친구들한테도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으로 해주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일단 공급 확대, 두 번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그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민간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걸 좀 완화하겠다. 또 국가 보증기관인 허거나 뭐 HF를 통해서 보증을 더 뭐 늘려보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확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는데 방법론적으로든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나요?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몇 번씩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근데 다만 그 청와대 쪽에서 제가 봤을 때 의지를 갖고 계신 건 공급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토론회 때 나온 그 얘기들은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평가절하합니다. 뭐냐면 자기 그 부동산에 대한 민원 해결
민원 해결의 장소였지 않나 이런 각자 가지고 예. 있는 이제 위치에서 그렇죠. 요런 정책적인 전환을 해달라고 예. 하는 일종의 민원성 제안이 예. 많았다. 예, 공공성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이상 대출 늘려달라는 소비자 금융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공급자 금융, 즉 PF를 공급을 통해서 민간이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었어요. 예, 예. 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PF 시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민간 공급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작년에 수주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집중하는 곳이 뭐냐면 도시정비 사업, 리모델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간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대형 건설사들조차도 PF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는 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뭐 개인이 주택 사는 것은 예. 뭐 세제 그리고 지금 대출 규모 이런 걸 예. 키워주자 뭐 이렇게 예. 이제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예. 결국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늘어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안 되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부가 나서는 부분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은행의 성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험 자본이거든요. 예. 요즘에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합니다. 예. 확실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압구정 현대, 그다음에 여의도, 음마 아파트 이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허가하려고 하지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내주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군 건설사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읽어주는 그런 뭐 읽어준다고 표현하죠. 그들은. 근데 한 두세 개밖에 없을 겁니다. 건설사들이.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건설사들 빼고 나머지가 전체가 다 그 신용이 읽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예. 밖에 없다는 거네요. 분양시장은 아예 이제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소비자들 금융만 얘기가 돼 있지 공급자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더더욱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 좀 요번에 좀 서운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닥치고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민간 공급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일단은 비아파트 부분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공급해 준 다음에 지금 아파트 공급은 신도시를 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야지 서울시내 강남에서 아파트를 몇 세대나 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서울시내는 공급할 땅이 사실 별로 없다. 이 말씀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이 절철 넘친다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서울은 아파트가 없어서 지을 예. 땅도 없고 공급도 안 되고 예. 방안도 없다라고 예.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 정반대 현상이 지금 생기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서울에 활성화시키는 거는 뭐 오케이. 근데 지방에 활성화시키면 안 그래도 공급량이 많아서 지방은 미분양이 넘친다 이런 지역도 뭐 알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또 어렵다. 선별적으로 PF를 활성화시켜 줄 수도 없고 또 PF 사업장이 지금 부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마당이니까 진짜 수단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은행이 지금 PF를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공매를 내려보내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은행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손실을 내더라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싼 가격에 토지를 산 사람들이 다시 개발을 시작하지 지금 저렇게 자기네 손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지금 경제가 돌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많고 그런 건 지금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방 이전해야 됩니다. 산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이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약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그 돈은 저녁에 다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상품을 팔더라도 은행에 예금하면 모든 게 다 서울에 오기 때문에 이 산업을 분산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여기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 자꾸 이제 팽창하고 그런 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930만으로 예. 지금 이제 떨어졌고 인구가 계속 더 이제 예. 어쨌든 경기도로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예. 집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서울로 더 집중화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예. 과거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과 지금 현재 예. 서울의 집중 문제는 좀 다른 문제여서 예. 경기도는 비대해지지만 예. 서울은 오히려 집중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둔화하는 거 아니냐 또는 완화되었다 또는 예. 오히려 집중이 예전과 달리 오히려 이탈이 더 많다 이렇게도 지금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탈하신 분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좀 작아졌는데요. 이탈하신 분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전혀 영향을 못 주는 분들만 이탈하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짱짱하게 남아 계신 겁니다. 지금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방은 지방대로 이제 별도로 봐야 하는 것이고. 예. 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됩니까? 첫 번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강화하자. 예. 두 번째는 비아파트 부문. 예. 공동주택 아닌 곳에도 파격적으로 적용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예. 이제 빌라나 이런 이제 쪽으로 확장을 시켜보자. 이제 요 두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예. 그걸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를 올려버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4만 호 공급하던 걸 지금 이제 4천 호밖에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와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시장을 압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빨리 공급해서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해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건 실무적인 거지만 지난번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비아파트를. 그래서 어차피 민간이 공급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정부가 공급한다면 이 빌라나 이 비아파트의 관리 업무까지 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이 보증금을 뜯겨버리면은 서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그걸 관리해주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빌라 같은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빌라는 4층 보통 짓잖아요. 그럼 이게 엘리베이터를 못 놓잖아요. 근데 국가가 지면 그걸 놔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어디 가다가 그 앞에 도로가 파여 있어도 그걸 누구도 빌라는 못 해주는데 국가가 관리하면 그거를 정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요번에 공급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비아파트 부분을 공급하면서 이런 관리까지도 해준다면 정말 제가 보기엔 주택 가격이 더 안정될 수 있는 처음에 이제 첫 발을 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국가의 정책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땅을 사서 공급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그 이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예. 국가라는 곳은 민간은 오히려 개별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만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이고 좀 더 심하게 뭐 헛수업이 같은 곳인데 어떻게 그 자산을 일일이 관리하느냐. 그래서 공공주택도 도저히 관리를 못하니까 아예 공기업화 시켰고 그다음에 민간으로는 오히려 더 이양을 해서 민간이 그냥 주택 공급을 책임지도록 하는데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국가가 놔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 그럼요. 예. 이제 자, 지금 주식시장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이제 당 대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라는 이 개념을 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을 쭉 보고 있으니까.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투자 맞습니까? 투기장입니까? 아니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투전판, 노름판이냐?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좀 너무나도 이제 좀 비정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투기적 성향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1년에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거는요, 뭐 많이 올라가야 10% 정도입니다. 1년에. 그런데 요번에
어쨌든 이번 정부 시작하면서 5천을 찍더니만 한 2,000포인트 가까이 오르더니만 이게 9,114인가요? 거기까지 갔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유동성이 거의 다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 금맥을 발견하려고 뛰어든 게 좀 과했다. 이런 게 좀 보여지긴 하죠. 평소 소신은 투자나 투기에 대한 그 경계선은 없다 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민 대표. 저는 그 금리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1년의 금리보다 한 조금 더 먹는 거를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것을 좀 추구하는 정도의 성향이지 그렇게 막 대박이 나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 항상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과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좋은 거 한 겁니까? 지금 완전히 투기장이 되어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제도를 운용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제때 점검을 못한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레버리지 같은 이제 ETF가 이제 아예 이제 절단이 났다. 그래서 뭐 7억 투자한 사람이 어제는 뭐 2억 몇 천만 원 남아서 5억 가까이 손실이 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는 와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요번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 그런 상품을 중대한 그런 결함이 없다는 그런 그 잘못된 판단에 내놓은 거 정도인데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제 도의적 책임,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정부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대로 정부가 책임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언론사들하고요, 특정 증권사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도 이야기를 하시죠. 뭐 어느 아니, 언론사는 다 광고 받고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예. 그러니까 기사를 썼다는 거죠. 광고로 실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실 정부는 어쨌든 그냥 상품을 허가했지만 자기네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고 허가한 책임은 있지만 이것을 투기판으로 몰고 간 건 사실은 금융회사입니다. 네.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는 워낙 주상적이기 때문에 책임의 세부 항목들을 따져보면 어디까지 져야 하는 게 책임이냐는 건데 투자자들은 정부 믿고 들어갔다가 주가 올랐는데 지금 폭락했으니까 이거 지금 대책 세워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당연한 그 주장은 충분히 당연한데 이것이 이제 대안으로 이어져서 본인의 손실을 어떤 식으로든 감수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정부로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정시가 상승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정도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정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신호가 왔고 그거는 자동 매매라는 방식으로 돈을 빼나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다시 이걸 좀 키워주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올라가는 걸 다 먹고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경제 전문가니까 뭐 답변하실 수 있을.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단일 종목 ETF를 허가한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펀드 매니저하고 다르다. 또 일반인들은 외국인과 다른 패턴으로 매매를 한다. 이거를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주가가 빠지는 데다 베팅을 해가지고 먹기 힘듭니다.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사람이 성향이 올라가는 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내려가는 데에다 베팅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런 상품을 인버스 상품을 또 더군다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전 좀 납득이 안 가고 일반인들이 그런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그리고 두세 배 내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세 배 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그거를 해지도 하지만 수합 거래를 통해 가지고 환율까지 엮어 가지고 다
작업을 해가지고 매매를 자동으로 매매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매매할 수 없거든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쭉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매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수익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는 자본시장을 더 좋아 이렇게까지 올라온 자본시장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녹아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는데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숫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액면 분할을 더 시켰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삼성전자하고 물론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정부가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혹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같이 빠지더라도 일반인들이 주식이라는 자산을 빠진 채라도 들고 있어야지 저렇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으면 돈이 녹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한 사람이 이렇게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예. 원금이라도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주식 안 하더라도. 예. 아니 그거는 뭐 사람의 본능적 심리죠. 그렇죠. 근데 원금을 못 찾고 포기하는 수도 생기겠다. 아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원금 회복의 수준이 아예 안 된다. 최근 한 2달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원금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 매매까지 지금 바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거 아예 신용 걸어놓고 했으면 그걸로 또 끝장나면 깡통 계좌 속출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만도 너무나도 또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 투자들 이게 뭐냐 주식시장 좋다고 해 들어왔는데 오히려 돈을 다 날려버렸다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40%만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큰일 아니에요. 말씀하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가지고 아까 예를 든 7억에 사신 분이 2억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원금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4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주가가 4배가 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미 주식 가지고 있으면 투매하고 나오지는 마라.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뭐 이게 부동산으로 가도 역시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잖아요. 갭 투자라는 게 결국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서 아무 피해가 없었지만 여기는 2배 이상의 저기가 되면서 그 손해가 엄청나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지금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손실도 만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단일 종목 ETF 그 시장을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4배까지 이익을 내려면 이 시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은 그래도 조금 일정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의 그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로 돌아오시는 것이 그나마도 다시 상승할 때 편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이것저것 따져봤지만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 문제 다루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또 저희들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정보 함께 이렇게 좀 혼합시켜서 무엇이 좋은 대안인지 또 지혜로운 선택인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휴리스틱 경제연구소 민경윤 대표와 함께 방송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